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 한경아라고 합니다. 저는 한 번도 이런 식으로 제 이야기를 글로 써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살면서 이렇게 긴 이야기를 써본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럴 엄두를 내본 적도 없다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제가 용기를 내어 이렇게 여러분께 제 소개를 하게 되었네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줬으면 하는 건 아무래도 제 또래 저랑 비슷한 고민을 하셨던 적이 있거나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일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제 아들과 같은 자식 세대에서도 제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들어주신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부모 자식 사이 일이란 게 집집마다 사정이 다르고 또 사람에 따라 다 달라지는 것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 생각하는 게 다 비슷하고 또 다 다르다고 해도 따지고 보면 또 다 비슷하기도 한 것이 우리가 사는 모습이 아닐까 싶기도 하니까 말입니다. 저는 오늘 딱 하나 있는 아들 장가 보내놓고 겪은 이야기들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려면 그에 앞서 제가 그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그 이야기부터 조금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제 아들 4살 때 남편을 잃고 혼자 아들 키우고 살았어요. 남편이 출장 다녀오던 길에 고속도로에서 육중 추돌 사고를 당했는데 당시 뉴스에도 여러 번 크게 보도될 정도로 큰 사고였죠. 남편을 포함해 사망자가 3명이나 나왔으니 그럴 만도 했지 않겠어요. 어쨌거나 남편이 업무차 갔던 출장길에 사고를 당한 것이니 산재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당시만 해도 저는 어리기도 어렸고 살림만 하고 살았으니 산재니 보험이니 그런 건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남편 바로 아래 시동생이 장례 치르는 동안 남편 회사에서 나온 사람들이나 보험 회사 사람들을 저 대신 다 상대해줬고 저는 그걸 고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장례 다 치르고 나니 시댁에서 그러더라고요. 내 아들 산재보험금으로 나오는 돈, 그 돈 다 우리한테 토해내도록 해라. 그 돈은 네가 받을 돈이 아니야. 그 나이에 어린 아들 데리고 혼자가 된 것도 서럽고 막막한데 시댁에서 그렇게 나오는 걸 보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기도 하고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제게 시부모는 평생 잊지 못할 모진 말들을 하시더군요. 보험 제도고 뭐고 다 잘못된 거지. 돌아서면 남인 게 부부 사이인데 애초에 그걸 왜 배우자가 받도록 하냔 말이야. 참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말이에요. 내 배 아파 나 끼고 키운 내 자식 잃은 나만큼 슬픈 사람이 어딨어. 아들 죽은 것도 원통해 죽겠는데 아들 목숨값까지 며느리한테 다 뺏기는 게 이게 말이 되냔 말이야. 시부모의 그런 말들이 너무나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지만 가만히 듣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용기 내어 할 말을 했죠. 돌아서면 남이라고 할지 몰라도 저는 남편이랑 잘 살고 있었어요. 믿고 의지하던 남편을 잃은 건데 어떻게 부모 마음이 제일 애달프다고 하실 수 있으세요? 저도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어머님 아버님. 말이야 바른 말이지. 네가 뭘 한 게 있다고 그 돈을 네가 받는단 말이냐? 내 아들 이만큼 만들어 놓은 건 우리 아니냐? 왜 아니겠어요? 우리가 정성 들이고 돈 들여 키워놓은 아들인 거죠. 너는 그렇게 우리가 키워놓은 아들이 벌어오는 돈으로 편하게 살림이나 했으면서 그 돈 받을 자격 없다. 네, 어머니. 전 살림만 했어요. 그런 제가 어린 아들 키우고 살려면 그거라도 있어야죠. 남편 목숨값 그거 이제 저한테도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예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저도 그 돈 꼭 있어야 해요. 2년 이게 이제야 본색 드러내는 거 아니야. 넌 네 남편 잡아먹고 이 와중에 돈독이 오른 게냐? 어? 아이고 불쌍한 놈. 죽은 놈만 불쌍하지. 저런 여자인 걸 모르고 고생만 하다 죽은 내 아들 불쌍해서 이거 어쩌고. 아이고 불쌍한 내 아들. 어쩌다 저런 년을 만나서 죽어서도 이 꼴을 당하는 거야. 불쌍한 놈. 지부모가 이렇게 당하는 걸 보고 눈이나 제대로 감으려는지. 시부모는 그런 식으로 저를 이상하고 나쁜 여자 취급을 하며 죽어도 그 보험금 뺏어가려고 했어요. 결국 그런 시부모를 제가 이기지 못하고 그 돈은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남편이랑 살던 집 하나 겨우 챙겨서 시댁과 인연 끊고 살았어요. 아들도 절대 안 보여줄 작정이었는데
아쉬울 것 없는지 손자 보여달라 소리도 한 번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들 생각하는 양반들이 어쩜 손자 보고 싶단 말을 안 하는지 아들 어쩌고 하면서 한 말들이 다 거짓말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시부모가 아들 보여달라고 하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혼자 아들 키우며 살기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어디라도 경력도 경험도 없는 저를 써주겠다는 곳이 있으면 찾아가서 일을 시켜달라고 했고 조금이라도 돈 더 주는 곳이 있으면 또 옮겨 다니며 일했어요. 그러다 지금도 다니고 있는 작은 공장에 정착하게 되었답니다. 규모가 크진 않아도 일하는 사람들 험하게 다루지 않고 작업 환경도 나쁘지 않아서 좋았어요. 그동안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일하는 동안 험한 꼴도 많이 당해봤었기 때문에 그 공장이 얼마나 일하기 좋은 곳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 결근 한 번 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며 그 돈으로 아들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며 살았고 지금까지도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남편이 남겨준 유일한 재산인 집, 아들과 제가 살던 그 집이 있던 동네에 새로 여기 들어온다 어쩐다 하면서 집값이 많이 뛰었는데 그참에 집 팔고 아들 공부시키기 좋은 동네로 이사도 했어요. 제가 다니던 공장과는 좀 멀어지는 것이었지만 공부하는 아들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으니 그렇게 결정하는 게 당연하다 여겼죠. 아들이 종종 말썽을 피우기도 했지만 자식 키우는 사람들 다 겪는 일이니 저만 특별하게 고생했다고 생각지도 않았어요. 건강하게 잘 자라 한 번에 대학도 붙고 직장도 바로 잡아 들어갔으니 저는 그만하면 아들 잘 키웠다고 먼저 죽은 남편한테 부끄럽지는 않겠다 생각했고 스스로 행복하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긴 하지만 사실 아들 키우면서 정말 서럽고 힘들었던 적이 있긴 있었답니다. 아들이 말썽 부리고 다니던 그 시절 공부 열심히 해야 할 학생이 입고 다니는 것에 신경 쓰며 친구들이랑 몰려다니는 게 걱정이 되어 저걸 어쩌나 하고 있던 채 아들이 무슨 연예인 기획사에서 명함을 받았다며 난데없이 가수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학교 앞에서 지켜보다가 될 만하다 싶은 애들한테 그런 식으로 명함을 주며 가수 할 생각 없냐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이미 한껏 도취되어 제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연예 기획사 연습생 되는 거 자체가 쉬운 게 아니거든. 제안을 받았으니 제대로 해보고 싶어. 아들, 엄마도 가수니 아이돌이니 하는 것을 딴따라라고 생각하는 고리타분한 사람 아니야. 아이, 그리고 그런 명함 받는 게 대단한 것도 알지. 왜 몰라? 그래, 우리 아들이 그런 유명한 가수가 될 수 있으면 엄마도 참 좋겠다. 아이, 그렇단 다행이네. 그런 말이 좀 더 잘 통하겠어. 그래서 말인데 엄마가 나를 좀 밀어줘요. 그런 회사에 들어간다고 해도 부모 지원을 받아야 데뷔도 할 수 있고 다 그런 거거든. 밀어달라고? 엄마가 뭘 어떻게 지원해줘야 하는 거야? 우리 집은 가뜩이나 내세울 거 없어서 집안 배경 좋은 애들한테 밀리니까 엄마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회사에서도 나를 좀 더 좋게 볼 거란 말이야. 회사에서 받는 교육 외에도 추가적으로 배워야 할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그런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거지. 엄마가 솔직하게 말할게. 그런 거라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그럴 형편이 안 돼. 엄마가 받는 월급으로 우리 둘 한 달 생활비도 빠듯한데 여윳돈이 어디 있겠니? 엄마가 하는 말 서운하게 듣지 말고 너도 생각을 좀 해봐. 아유, 엄마 말로만 안다고 하고 나한테 일어난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전혀 모르는 것 같네. 아이, 그래. 그런 명함 받은 것도 대단한 거지. 아무나 받는 거 아니라는 거 엄마도 알아.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냐. 데뷔라는 게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운 것 같더라. 우리 집이 돈이 차고 넘쳐서 네가 취미 생활하는 것처럼 가수 해보겠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인생이 걸린 일이니 너도 충분히 잘 생각해보면 좋겠어. 형편이 안 돼서 아들이 하고 싶다는 거 시켜줄 수 없다고 말해야 하는 제 마음도 찢어졌지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아들도 제 말을 알아들어주길 바랬어요. 그런데 아들은 그런 것 같지 않더라고요. 아빠도 없이 엄마가 공장 다녀서 버는 돈으로 이렇게 사는 거 나 솔직히 부끄러워 죽을 것 같았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살려고 했어.
그런 내게 기회가 온 거야. 이런 구질구질한 생활 한 방에 청산할 수 있는 기회인데 엄마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빚이라도 내서 지원해주겠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빚 내는 것도 말처럼 쉬운 게 아니야. 이런 말하는 엄마도 마음이 아프지만 어쩌겠어. 그게 우리 형편인걸. 누구는 집까지 팔아서 뒷바라지 했다던데 엄마는 아닌가 보네. 엄마는 이렇게 사는 게 좋은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니야. 나는 이제 엄마 없는 셈 치며 살 거니까 엄마도 아들 없다 생각하고 살아요. 아들은 그 길로 그렇게 집을 나가버렸어요. 다 큰 아들이 제 발로 나간 것이니 찾아내어 끌고 들어온들 그게 무슨 소용인가 싶었고 몸 상하는 일이나 없이 저 하고 싶다는 거 열심히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밤마다 그런 아들 잘 되길 비는 마음으로 울면서 기도하며 기다렸죠. 그렇게 딱 반년이 지나서야 아들은 집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렇게 돌아와서는 제 앞에 돈 500만 원 내놓으며 그러는 거예요. 이거 그동안 행사 뛰면서 번 돈이에요. 근데 그 일 힘들어서 못하겠어. 내 길이 아닌 것 같아. 엄마 말이 맞았어. 엄마 가슴에 대못 박는 말하고 집 나갔던 거 죄송해요. 반년 만에 돌아온 아들이 제게 그런 소리까지 하는데 얼마나 고생이 심했으면 이렇게 철든 소리를 절로 하나 싶어 또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고생해서 번 돈 500만 원을 제가 어떻게 받겠어요. 그러니 아들 이름 통장 하나 만들어 그 돈 그대로 넣어뒀고 그 돈은 절대로 안 건드리고 그대로 뒀어요. 아들이 가수하겠다고 집 나갔던 게 고등학교 졸업한 직후였는데 그러고 돌아와 딴짓 안 하고 열심히 수능 준비해 대학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게 얼마나 기특했겠어요. 집 나간 반년 동안 마음고생했던 것도 다 잊은 지 오래인 거죠. 그런 아들이 이제는 회사에 들어가 아침마다 멀끔하게 차려입고 출근하는 걸 보고 있으니 더 바랄 게 없다 싶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드디어 결혼하고 싶은 아이가 있다고 했고 저는 그제야 아들 앞에 그 500만 원 든 통장 내놓으며 말했어요. 이거 집 나가 있는 동안 네가 벌어왔던 그 돈이야. 결혼 준비하는데 보태라고 하기에 너무 적은 돈이지만 엄마가 그동안 쓰지도 못하고 아껴뒀던 돈이고 너한테도 의미 있는 돈이니까 잘 써줬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상견례 날을 잡고 사돈 될 분들과 처음으로 인사를 하게 됐는데 어째 사돈댁에서 영탐탁차나 하는 티를 내더라고요. 사실 며느리 될 아이를 처음 소개받았을 때부터 있는 집에서 귀하고 곱게 자란 아이라는 느낌은 많이 받았었죠. 아들이 가수 준비할 때 같은 기획사에서 연습생 하면서 만난 친구라는데 그 아이도 큰 재능이 없었는지 결국 가수가 되지는 못하고 아들보다 조금 더 연습생 생활을 하다가 그만뒀다고 들었어요. 그래도 피아노 꾸준히 쳐서 음대 나왔다고 하던데 애들 가르치거나 그런 것도 안 하고 부모한테 용돈 받아 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럴 정도 형편은 충분히 되는 집이라는 거잖아요. 며느리가 너무 곱게 자란 아이가 아닌가 싶어 가뜩이나 조심스럽기만 했는데 사돈댁에서는 상견례 자리에서 대놓고 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애들 결혼하겠다는데 그 댁에서는 얼마까지 도와주실 수 있는 거예요? 최소한 집은 해올 준비가 되어 있으니 결혼시키겠다고 상견례도 하자고 하신 거라 생각해도 되는 거죠? 제 딸 고생 안 해보내인 걸 떠나서 저희 집 체면이 있으니 웬만한 아파트 하나는 해주셔야 할 거예요. 안사돈 될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등줄기에 땀이 다 흐를 정도로 긴장됐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아이고 웬만한 아파트라 하시면 어느 정도를 생각하시는 건가요? 사실 아들이 이렇게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할 줄 모르고 있던 터라 준비해 놓은 게 없어서 그렇잖아도 상의를 드리려던 참이었어요. 입이 안 떨어지는 걸 겨우겨우 입을 뗐는데 안사돈은 버럭 화를 내더군요. 아이 뭐라고요? 신혼집 하나 해줄 준비도 안 되어 있으면서 상견례에 나왔던 거예요? 신혼집 해오는 거 아니면 내 딸 절대로 시집 못 보냅니다. 가뜩이나 처지는 결혼시키는 거라 남들 보기 민망해 죽겠는데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잘못한 것도 없이 사돈 될 사람한테 그런 꼴을 당하는 게 부당하다 싶으면서도 그놈의 신혼집 하나 해주고 말겠다 소리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니 땀까지 흘려가며 쩔쩔매고 있었는데 아들은 그런 죄가 보이지도 않는지
지 장모 될 사람 비위 맞추고 잘 보이려고 정신이 없는 겁니다. 아이, 장모님, 걱정 마세요. 신혼집 장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 가라앉히시고 식사하세요. 이 식당 장모님이 좋아하신다고 해서 일부러 여기를 잡은 거예요. 아들의 그 모습이 괘씸하기도 하지만 얼마나 결혼이 하고 싶으면 저러나, 저러는 아들 맘이라고 편하겠나, 제 딴에 저렇게라도 노력을 하는 것이겠지 싶어 짠한 마음도 들었어요. 상견례에서 돌아온 후로 아들은 저랑 눈만 마주치면 계속 신혼집 만들어 가야 한다는 말만 하더라고요. 아들 회사 다니기도 좋고 며느리 친정이랑도 가까운 분당에 최소 30평은 되는 아파트를 해내라니 그걸 해줄 방법이 없는데 어쩌라는 말입니까? 결국 아들 중학생 되던 해 살던 집 팔고 이사와 그 뒤로 쭉 살던 아파트를 팔아 아들 신혼집을 만들어주고 저는 방 한 칸짜리 작은 집 구해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살던 집까지 팔아도 분당에 30평짜리 아파트를 만들어주려니 전세도 다 7억이 훌쩍 넘더라고요. 다행히 좋은 집주인 만나 내가 가진 돈으로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전세 계약을 할 수 있었어요. 자식한테 그렇게 큰 돈 해주면 요즘은 다들 효도 계약서 같은 것도 쓴다고 하더라만 저는 그런 것까지 쓰고 싶지는 않았어요. 효도 계약서에 써야 할 것들을 이미 애들이 알아서 지들이 먼저 잘하겠다고 하는데 굳이 구차하게 그런 걸 써야 하나 싶었거든요. 엄마한테 이 집이 어떤 집인지 내가 잘 알잖아. 그런 집까지 팔아서 해준 신혼집이니 정말 잘 살게요. 엄마 덕분에 장가 갈 수 있게 되었어.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엄마도 저희 신혼집 마음에 든다고 하셨어요. 예쁜 집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사하고 나면 어머님 좋아하는 음식 잔뜩 차려서 집들이도 제대로 할게요. 집들이가 문제야. 우리랑 같이 해외여행도 가고 그러세요. 저희가 모시고 갈게요. 그럼요, 좋아요. 어머님이랑 같이 여행도 가고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들 며느리는 신혼집이 해결되니 기분이 좋아서 온갖 효도 다 하겠다고 난린데 그런 애들 무한하게 무슨 효도 계약서를 쓰라고 하겠는가 말이에요. 저 또한 그런 거 조목조목 조건으로 넣은 계약서 만들어 놓고 거기 적힌 대로 애들한테 받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서 그런 계약서 같은 게 싫었어요. 제 아들이 철없을 때 속 썩인 적이 있긴 했어도 그러고 철들어 집에 들어온 이후로는 속 깊은 소리도 많이 하던 효자였으니 계약서까지 써가며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아들을 믿었던 거죠. 그렇게 애들 결혼시키고 집들이 초대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신혼여행 다녀온 지 한참이 지나도 집들이 초대는커녕 연락 한 번 먼저 하는 일 없이 조용하기만 한 거예요. 궁금해서 참다 한 번씩 제가 먼저 전화를 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도 좀처럼 통화가 안 되더라고요. 당장 통화하기가 어렵더라도 제가 전화한 걸 봤으면 지들 시간 될 때 전화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으니 슬슬 화가 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화난 마음, 서운한 마음, 그리고 궁금한 마음까지 더해져 결국 아들네에 직접 찾아 나서게 된 겁니다. 가는 길에도 몇 번이나 전화를 했으나 여전히 안 받았더라고요. 그렇게 집에 가 초인종을 눌렀더니 아들이 문을 열고 나오는데 이미 표정에 짜증이 가득한 거죠. 아이, 엄마, 연락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찾아오는 법이 어딨어요. 기본적인 사생활 존중은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아, 왜 온 거예요? 다짜고짜 그러는 아들놈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 내 돈으로 해준 집인데 내 마음대로 아버지도 못하냐? 그러면서 아들 밀치고 들어가 거실 소파에 가방 던져놓고 자리 잡고 앉았죠. 그리고 아들 내외 앞에 두고 얘기했어요. 너 지금 나한테 왜 왔냐고 그랬냐? 안부 전화 한 번 먼저 하는 법이 없고 내가 전화해도 받지를 않으니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서 이렇게 직접 왔다. 왜? 뭐가 잘못됐냐? 애들한테 대답을 듣자고 한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묻는 말을 던져놓고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도 아들도 며느리도 둘 다 아무 대꾸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말들을 그냥 계속 이어서 했어요. 안부 전화 한 통 하면 내가 뭐 잡아먹냐? 내가 전화한 것도 봤을 텐데 그걸 보고도 전화 한 통 해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더냐 말이다. 궁금하고 괘씸해서 여기까지 찾아온 애미를 봤으면 어서 들어오라고 하지는 못할 망정 현관 밖에 세워두고 왜 왔냐고?
사생활이 뭐가 어쩌고 어째? 그럴 거였으면 내 전화라도 제때 받지 그랬냐? 내가 언제 큰 효도 바란 적이 있더냐? 어떻게 엄마한테 이렇게 무심할 수가 있어? 제가 그렇게 울분을 토했는데 그런 제 이야기를 다 듣고 제가 얼마나 처절하게 말하는지도 다 보고 있던 아들이 제게 하는 소리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불쾌해 죽겠다는 표정을 풀지도 않고 말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말할 건 아니었지만 기왕 이렇게 오셨으니 말을 해야겠네.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래요. 엄마만 아니었으면 난 그때 가수 돼서 크게 성공했을 거야. 잘 될 수 있는 자식 뒷바라지도 제대로 안 해줘 놓고 신혼집 하나 해준 걸로 생색이라도 내려는 거예요. 엄마가 돼서 자식이 결혼 안 됐는데 그 정도 해주는 게 당연한 거지. 그게 무슨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밀고 들어와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예? 신혼집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누가 그러더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집 만들어주려고 내가 살던 집 내놓고 방 한 칸짜리 작은 집 들어가 사는데 넌 그게 당연하다는 거야? 신혼집만 해주면 세상에 없는 효자 효부 될 것처럼 알랑거리더니 이렇게 얼굴 바꾸는 거냐? 부모 자식 간에 이래도 되는 거야? 제가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더니 옆에서 듣고 있던 며느리가 아들을 두둔하는 말을 하며 나서는 거예요. 어머니, 저희가 신혼여행 다녀온 지 뭐 얼마나 됐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무슨 효도를 얼마나 제대로 받으려고 하셨으면 연락 좀 안 드렸다고 여기까지 찾아오시고 하냐고요. 이건 예의가 아닌 거죠. 그러니 이 사람도 어머니한테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오냐, 그래. 너희들은 한편이다 이거냐? 내가 지금 대단한 효도라도 받자고 이러니 매일 아침 뭐 저녁으로 아무 전화 안 했다고 내가 이래? 이러시는 것도 저희 입장에선 충분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전 이 사람 너무너무 이해돼요. 가숙금 잡은 것도 이 사람한테는 큰 상처잖아요. 어머님은 그 일을 잊으셨을지 몰라도 이 사람은 아니라고요. 부모가 지원 안 해주면 가수 못 되는 거냐? 더 어렵게 살았던 애들도 잘된 애들 많기만 하더라. 지가 해보고 안 되겠다 싶으니 포기하고 집에 들어왔던 것을 이제 그것까지 내 탓을 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부터 대화가 안 된다는 걸 어머님께서 증명하신 거나 다름없어요. 가진 거 다 털어주고 나니 돌아오는 게 그런 원망이라니. 내가 너희들한테 무슨 죄를 지어서 그 죄값 해야 하는 사람도 아니고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단 말이냐. 제가 감정이 격해져서 울분을 토해내듯이 말하는데도 아들은 불쾌한 표정을 풀지 않았을 뿐 흥분하지도 않고 냉정을 유지하면서 말하더군요. 그래, 그게 엄마가 가진 전부잖아. 이제 나한테 더 해줄 것도 없으면서 뭐가 그렇게 당당해요. 부모가 돼서 자식한테 해줄 건 없고 바라기만 바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엄마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연 끊고 살자고요. 아들 입에서 연 끊자는 소리가 나온 겁니다. 그 소리가 제 머릿속과 가슴에 콕 박혔고 괘씸한 아들놈 때문에 분해 죽겠고 화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왜 눈물이 나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것이 억울했습니다. 제 몸 아끼지 않고 힘들게 일해서 키워놓은 아들 결혼하고 싶다고 해 있는 것 없는 것 다 털어갖다 바쳤더니 결국 이 꼴을 보는 건가 그런 생각이 어쩔 수 없이 드는 게 정말 싫었어요. 제 신세 처량해서 눈물이 난다는 걸 참을 수가 없는데도 눈물은 하염없이 흐르더군요. 제가 그렇게 울고 있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아들 며느리를 보고 저도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들 보는 앞에서 전화 한 통을 걸었죠. 여보세요? 네, 저예요. 그럴 리가 없다고 걱정 말라고 했던 제가 부끄럽게 됐네요. 당신 말이 맞고 내가 어리석었던 거예요. 그 전세 계약은 없던 걸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통화를 하는 걸 듣더니 그제야 아들 며느리가 눈이 동그래지며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전세 계약을 없던 걸로 알아니 지금 뭐 집주인이랑 통화한 거예요? 뭐 그냥 겁주려고 통화하는 척한 거 아니야? 아니, 그보다 당신이라니요? 어머니, 저희 집주인이랑 아는 사이셨어요? 통화를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하세요? 대체 무슨 사이신 거예요? 왜? 이제야 애미한테 관심이 좀 생기냐? 갑자기 궁금한 것들이 막 생기느냐 말이다. 제가 정말 집주인과 통화를 한 것인지 집주인을 제가 왜 당신이라고 부르는지 궁금하고 의아해 하실 테니 그 얘기를 먼저 할게요.
애들 신혼집으로 얻어준 그 집주인은 사실 제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이 50도 훌쩍 넘어서 이 나이에 남자친구라는 말을 하려니 어쩐지 오글거리지만 그래요, 맞아요. 집주인은 제 남자친구입니다. 저와 그 사람은 꽤 오래된 인연으로 사귀고 있는지도 한참 됐어요. 그 사람은 제가 일하던 공장의 공장장 아들이었고 그 사람도 결혼했다가 이혼한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혼 후 저에게는 공장장이자 그 사람에게는 아버지가 계신 본가로 들어간 다음부터는 공장장님 출퇴근도 시켜주는 살가운 아들이었죠. 그렇게 오며 가며 매일 같이 마주치다 인연이 이렇게까지 싶어지게 된 거예요. 지금은 공장장님은 은퇴하셨지만 평소 저를 아주 좋게 보셨던 분이라 제가 아들과 만나고 있다는 것도 좋아하셨죠. 그러니 제 남자친구는 벌써 오래전에 청혼도 했었어요. 우리 둘 다 상처가 있는 사람인 만큼 결혼해서 남은 인생 서로 원 없이 위해주며 같이 살아요. 그러면 안 되겠어요? 아이고, 고마워요. 말만 들어도 설레고 좋아요. 그렇지만 난 아직 아들에게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도 못한걸요. 아들 장가라도 보내고 안정적으로 사는 거 볼 때까지만 좀 기다려주세요. 가족들에게 저를 소개한 그 사람과 달리 저는 청혼을 받을 때까지도 하나뿐인 아들에게 아직 만나는 남자가 있다는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요. 어쩐지 그 말 꺼내기가 어려워 망설이기만 하다가 말을 꺼낼 기회를 놓쳤는데 그런 상태에서 아들이 결혼한다고 나섰고 이후로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 신혼집 문제로 그 난리를 겪으며 더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던 거예요. 아들 신혼집 문제로 제가 속상해하고 걱정할 때 그 사람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마침 분당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게 있어요. 투자한답시고 집을 여러 채 사모긴 했는데 하나 정도 처분할 생각을 하던 참인데 그 아파트 경아씨 줄 테니 그걸로 아들 신혼집 해줘요. 네? 아유, 세상에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그 동네 그런 집이 얼마나 아는 집인지 저도 알아볼 만큼 알아봐서 다 알아요. 그런 걸 제가 어떻게 받아요? 아유, 말도 안 돼요. 우린 어차피 결혼할 사이인데 뭐 어때서 그래요? 내 재산이 다 경아씨 당신 재산이기도 한 거죠. 아유, 그래도 그런 게 아니에요. 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마음만 정말 고맙게 받을게요. 그럼 이렇게 하면 어때요? 내 집을 내놓을 테니 당신이 그 집 전세 계약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이의 시세보다 조금 적은 돈으로 전세 계약을 하는 것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전 그 사람의 배려심에 정말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제가 살던 집을 팔아서 분당에 아들네 신혼집을 마련해 주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그 사람이니 제 예산에 맞춰 전세 계약을 해주겠다는 거였어요. 그 집을 그냥 공짜로 받을 수 없다는 제게 제안한 그 사람의 절충간을 저는 감사하며 받아들였고 아들 며느리한테는 그런저런 사정을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았던 거죠. 그저 부동산에 나와 있는 집 소개하듯 그 집을 보여줬는데 다행히 둘 다 그 집을 무척 마음에 들어 했고 그렇게 전세 계약을 하기로 했던 거였습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제가 전 재산을 쏟아부어 전세 계약하겠다는 걸 말리고 싶어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전세 계약한 걸로 할 테니 아들 며느리 그 집 들어가서 살게 해요. 우리 사이에 전세금 주고받는 걸 꼭 해야겠어요. 그럼요. 그렇게 해야 하고 말고요. 그래야 전세 계약을 한 거지. 그냥 들어가 살라고 하면 그게 무슨 전세 계약이에요. 전 전세금 꼭 낼 거예요. 이미 편의를 많이 받으셨잖아요. 시세보다 훨씬 싸게 계약하는 건데. 아무래도 전 재산을 그렇게 한다는 게 내가 마음이 편하질 않아요. 정말 괜찮겠어요. 전 재산은 아들한테 주는 건데도요. 그럼요. 괜찮죠, 그럼. 걱정 마세요. 정 그러면 효도계약서라도 쓰는 게 좋겠어요. 요즘 다들 그렇게 해요. 그러니 불편하게 여길 것도 없다고요. 아유, 무슨 제 아들은 그런 거 없어도 엄마한테 잘할 아이예요. 얼마나 착한 효자 아들인데 그런 계약서 안 써도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그렇게 자신만만해하면서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닌데 그럼 그래도 혹시 모르니 계약만 하고 계약금은 일단 받지 않고 있어 볼게요.
정 주고 싶으면 아들이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본 다음에 그때 제대로 계약하자는 말이에요. 어때요? 그 사람이 기껏 저를 생각해서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는 건데 그걸 다 마다하고 괜찮다고 하려니 그것도 좀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 정도 제안은 제게도 용납이 되는 것이라 그렇게 하자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했던 건데 결국 그 사람이 걱정하던 일이 벌어지고 만 거죠. 그간의 사정들을 아들 며느리에게 알려주고 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 나는 이 집 전세 계약 안 할 작정이다. 그러니까 이 집은 이제 니들 신혼집이 아니야. 그렇게 알고 집 비울 준비해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집을 비우라니. 이미 이사 다 하고 들어와 살고 있는 게 얼마나 됐는데 이런 법이 어딨어요? 아까 며느라기가 나한테 뭐라고 했냐? 신혼여행 다녀와서 이사한 지 얼마나 됐다고 나한테 유난 떠냐고 하지 않았어? 그 말 그대로 돌려주마. 이 집 들어와 산 지 얼마나 됐다고 이 집 니들 집 다 된 것처럼 말하는 게야. 이 집 니들 집 아니란 말이다. 아니 어머님 제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었는데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시면 어떻게 해요? 신혼집으로 해주신 집을 두고 이제 와서 갑자기 저희 집이 아니라고 하시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뭘 몰라. 내가 지금 말하자니 집 비우고 나가란 말이다. 그럼 이 집은 어떻게 할 거예요? 처음부터 이럴 작정이었어요?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디냐고요? 내가 이 집 어떻게 하든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라고 궁금해하는 거냐. 원래도 처분하려고 했던 집이니 부동산에 매매로 내놓을 거다. 됐냐? 아니에요. 엄마, 이럴 수는 없어요. 이런 법이 어디냐고요? 결혼하고 싶다면서 갑자기 이런 집 사내라고 하는 건 괜찮고 비우라고 하는 건 안 되는 거냐? 나도 한번 물어보자. 그런 법은 어디 있는 거냐? 아들 며느리가 당황해하는 걸 보니 통쾌하기도 했어요. 저는 그렇게 한껏 지들 생각하고 배려해서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 온갖 생각을 다하고 제가 가진 전부를 내어주기까지 했는데 그것들은 받아갈 것 다 받아가고 나니 안면 완전히 바꿔버린 거잖아요. 연 끊고 살자 소리까지 했던 것들 아니냔 말입니다. 니들 좋은 대로만 생각하고 살려고 했어? 세상 그렇게 호락호락한 거 아니다. 그동안 내 덕분에 편하게 살았던 것인데 고마운 줄도 모르는 이 배은망덕한 것들이 그런 걸 누릴 자격이 없는 거지? 어머니 잘못했어요. 저희가 뭘 좀 단단히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럴 것 없다. 이렇게 사정하고 빈다고 달라질 게 없단 말이다. 어머니 도와주세요. 갑자기 이러시는데 저희가 이렇게 비는 것 외에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아닌 게 아니라 신혼집 해달라고 사정할 때보다 절박하고 절실한 심정으로 진짜 싹싹 빌던데 그 와중에도 아들놈은 이런 소리를 하더군요. 엄마가 어떻게 이래? 엄마, 나 안 보고 살 수 있어요? 진짜 그럴 수 있다고?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냐? 네가 나한테 영 끊고 살자고 한 지 10분도 안 지났어. 바로 여기 이 자리에서 말이다. 엄마는 그건 나도 화가 나서 홧김한 소리죠. 엄마가 이러는 것도 홧김에 그러는 거라고 생각할 테니까 서로 없던 일로 하고 마음 풀어요. 네 말처럼 나는 이제 너한테 더 퍼줄 것도 없고 퍼줄 마음도 없어. 마음 다 내려놨으니 앞으로 더 이상 궁금할 것도 없을 것 같구나. 너 같은 아들 없었다고 생각하면 그뿐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 편히 살 작정이다. 어머니, 이 사람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어머니 오해세요, 오해. 그러니까 좀 더 차분하게 말씀을 좀 나눠봐요, 어머니. 너희들은 참 니들 편한 대로 생각하면서 사는구나. 그러려면 니들 인생도 스스로 책임지면서 살아. 알겠니? 저는 그렇게 말하고 서둘러 그 집을 나와버렸는데 그 집 나오면서도 집 비우고 옮겨갈 집 빨리 알아보라고 그 소리만큼은 분명하게 하고 나왔죠. 그랬더니 사돈댁에서도 바로 전화가 와 제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니 사부인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애들 들어가서 잘 살고 있는 집을 갑자기 비우라니요. 이럴 작정으로 그 집 해준 거였어요. 이럴 걸 알았으면 이 결혼 시키지도 않았을 거라고요. 전화기 너머에서 들리는 안사돈 목소리는 그야말로 길길이 날뛰는 목소리였죠. 안사돈 흥분한 목소리가 아주 전화기를 뚫고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신혼집
그것도 동네며 평수까지 다 지정해놓고 그거 안 해오면 결혼 안 시키겠다고 하던 건 괜찮고 생각이 바뀌어 그 집 비우라고 하는 건 큰일 날 일이란 겁니까? 이러는 법이 어딨냐고요? 여기 있어요. 왜요? 아니 사부인, 제가 지금 뭐 심심해서 장난치는 것 같아요. 저 굉장히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 결혼시킨 거 자체를 두고 고민을 해봐야겠다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이제라도 그 결혼 모르고 싶으면 모르든지 알아서 하세요. 가질 만큼 가졌다고 하던 양반이 이건 뭐 딸 갖고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천박한 짓이에요. 예? 지금 애들 결혼 갖고 협박해요? 저는 그렇게 안사돈이 걸어온 전화를 받아 안사돈과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으로 안사돈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속 시원히 했어요. 아주 제대로 호통도 치면서 말이죠.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너무 하고 싶었던 말들이었는데 한참 묵혔다 해서 그러는지 더 통쾌한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어머, 기가 막혔어. 내 딸이 어떤 딸인데 내 딸이 무슨 이런 경우를 타당하는 거야? 아우, 내가 정말. 뭘 그렇게 혼자 계속 중얼거리세요? 혼잣말은 전화 끊고 하시고 그렇게 귀한 딸이면 애들 살 집 그 집에서 만들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애들 집을 왜 내가 해줘요? 어머니 신혼집은 신랑이 해오는 거지. 신혼집을 해줄 것처럼 해서 결혼을 시켰더니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는 거야? 집 구해줬더니 내 아들은 이제 연 끊고 살자고 하고 잘나신 당신들 따님은 그거 거들고 있던데 그런 것들한테 내가 내 전 재산 털어서 그 집 해줘야 할 이유 있나요? 아무리 그래도 애들도 지들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겠죠. 부모가 돼서 애들 사정 이해해 줄 생각을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나오신 게 말이 되냐고요? 아유, 저는 이제 그런 아들 없다 생각하고 살 거니까 그것들 사정 이해해주고 말고 하는 것도 하시고 싶으시면 사돈이나 하세요. 전 이런 전화도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서 전화 끊어버렸는데 생각할수록 좀 그런 게 딸을 그렇게 귀하게 키우고 본인들도 그렇게 잘났다고 틈만 나면 잘난 척 했으면서 그까짓 집 알아서 마련해주면 될 거 아닌가요? 짐 좀 빼랬다고 돌아가면서 난리치는 꼴이 참 웃겼고 생각할수록 묘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며느리 친정이 자기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집도 아닐 뿐더러 실상 땡전 한 푼 없는 거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제 남자친구는 아들 며느리가 이사갈 집 마련할 말미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새로 이사갈 집 계약을 하게 되면 중개 수수료와 이사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했어요. 임대인인 그 사람이 계약 중도 해지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정도 배려는 해주겠다고 한 거죠. 아들 며느리 입장에서는 전후 상황을 다 알게 되었으니 지들이 뭘 어떻게 해봐도 제가 마음을 돌려 지들 신혼집을 다시 만들어주지 않을 걸 알고 그 조건이라도 받아들이기로 하더군요. 그리고 아들 내외가 제 남자친구의 집, 그러니까 제가 신혼집으로 해주려고 했던 그 집에서 짐을 빼이사 나가기로 한 날 전세 계약 해지하고 약속했던 중개비와 이삿짐을 주려고 남자친구와 함께 그 집에 갔더니 안사돈도 애들 이사 돕는다고 와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서니 누구보다도 안사돈이 제일 먼저 아는 체를 하는 거예요. 아는 체라기보다는 비아냥거렸던 거라고 하는 게 더 맞는 말일 것 같지만 말이에요. 아, 이분이 사부인이 만난다는 그 집주인이신 모양이죠? 이제 뭐 아주 당당하게 같이 다니시네. 아들 내외 쫓아내고 남자 만나고 다니신 걸 보니 내가 알던 그 안사돈이 맞나 싶네요. 내가 당당하지 못할 게 뭐죠? 부모 등골 다 빼먹고 더 이상 나올 게 없다 싶으니 부모 대접도 안 하다가 쫓겨나는 아들놈이 부끄럽겠죠. 나는 당당하지 못할 거 하나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부모가 돼서 사식 앞날 열어줄 생각을 해야지 쫓아내다니. 참 세상에 별 사람이 다 있다더라만 내 사돈이 이런 사람일 줄이야. 아이고 기막혀. 안사돈이 혀까지 차며 저를 비난하니 며느리도 그런 저희 친정엄마 뒤에 붙어서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정말 어머니 너무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내쫓으시다니. 이 사람이 취해온 아들 다니고 어떻게 이러세요. 며느리 입을 삐죽거리며 말하는 걸 보더니 저보다도 제 남자친구가 먼저 나서서 그러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참 경우가 없네.
내가 원칙적으로 해주지 않아도 될 것들 다 배려해서 편의를 봐주고 있는 건데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할 줄 모르나? 그 소리를 들은 아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제 남자친구 앞에 나와 이러는 거예요. 이런, 인사가 늦었습니다. 그렇잖아도 제가 한번 만나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직접 와주실 줄은 몰랐어요. 이사 준비하느라 경황이 없어서 미루고 있었거든요. 나를 만나고 싶었다고요. 뭐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물론 제가 엄마한테 잘못한 게 많지만 엄마도 오해하신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 잘 좀 도와주세요. 제가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엄마랑 이런 사이시니 체기도 아버지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아버지! 세상에 얼굴도 두껍지. 그러면서 진짜 아버지 소리까지 하는데 저는 정말 저놈이 돌았나 싶었고 너무 부끄러웠어요. 나는 자네 같은 아들을 둔 적이 없네만. 대충 해결될 건 다 된 것 같으니 이사 마무리 잘하세요. 경아 씨, 그럼 우린 이만 갈까요? 제 남자친구는 다정하게 제 이름을 불러주고 내 손을 잡고 그곳에서 데리고 나와줬어요. 그게 아들놈을 마지막으로 본 날이고 저는 지금은 남자친구 집에 들어와 살림을 합쳤고 혼인신고도 했답니다. 둘 다 결혼식 같은 거 재미없어 하는 사람들이라 남편 가족들이랑 식사 한 끼 하는 걸로 족하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같이 살고 있는데 같이 사는 게 이렇게 좋은 건 줄 알았으면 진작 합쳐 살 걸 그랬다 싶지 뭐예요. 이해심 많고 다정한 남편은 아들이랑 인연 끊고 살 결심을 한 제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공감했고 또 위로해주고 있어요. 그런 놈 다시 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연 끊고 살기로 한 걸 후회하거나 가슴 아파하는 것도 아니지만 전혀 아무렇지도 않을 수는 또 없는 거잖아요. 그걸 옆에서 참 잘 알아주고 다독여주더라고요. 아들 며느리는 아직도 여전히 제게 연락을 해 잘못했다 소리를 하는데 잘못했다 소리만 하는 게 아니고 꼭 도와달라 소리를 덧붙이고 있답니다. 여전히 부모를 지들 급할 때 도와주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괘씸한 거죠. 사돈댁에서도 제가 그렇게 남편과 살림 합쳐 사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신혼생활 좋으시냐? 그렇게 행복하게 사시면 이제 그만 화 풀고 애들 생각도 좀 해줘도 되지 않냐 어쩌고 하던데 그저 웃기더라고요. 아들 며느리고 안사돈이고 간에 아무리 연락해도 저는 답장 한 번 해준 적 없어요. 그러다 며칠 전에 남편이랑 장 봐서 들어오는 길에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며느리를 우연히 만난 거예요. 피아노 교재 같은 걸 챙기는 걸 보니 레슨이라도 하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아는 척 안 하고 싶어 못 본 채 하려는데 며느리가 저를 알아보고 달려오더니 그러더군요. 어머님, 얼마나 연락을 드렸는데 답장 한 번을 안 해주세요. 저는 이 아파트에 레슨이 있어 왔어요. 어머니는 여기 사시는 거예요? 난 뭐 그리 반갑게 너랑 나누고 싶은 얘기가 없으니 대충 인사 끝났으면 가거라. 레슨 온 거라며 시간 맞춰 들어가야 하지 않겠니? 아직 시간 여유 있어요. 이렇게 어머니 만난 것도 다 하늘이 도우신 것 같아요. 어머니, 저희 집 얻느라 대출도 많이 받아서 들어가는 돈이 많은데 그이가 이번에 승진해서 밀리는 바람에 수입은 늘지도 않고 나갈 곳만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 저도 이래서 살림에 보태야 해서 이렇게 레슨 다니는 거고요. 너 열심히 산다는 거 알아달라는 소리가 하고 싶은 거야? 생색인지 불쌍한 척인지 헷갈리는 소리 내가 더 들어야 하니? 어머니, 저희들 정말 열심히 살 테니까 조금만 도와주세요. 너희들이 힘들거나 말거나 난 이제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근데 너희들이 대출을 왜 받니? 네 친정부모 그 대단하신 양반들이 니들 그 비싼 은행 이자 물어가며 대출 받는데 도와주시지도 않더냐? 제가 그렇게 물으니 며느리는 머뭇거리기만 하고 말을 똑바로 못하는 거예요. 빼먹을 게 있다 싶으니 그 멀리서 보고 달려온 모양인데 되려 전화를 그렇게 해도 안 받았던 건 니들 아니니? 열심히 살든 마음대로 살든 내 알 바 아니다. 여보, 가요. 그러고 뒤도 안 돌아보고 왔어요. 사돈댁 그렇게 있는 척하면서 저를 그렇게 무시하더니 딸 고생하는 거 척척 도와줄 형편까진 안 되는 모양인가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온갖 척이란 척은 다 하고 그랬던 거잖아요. 이제와 생각하면 딸 팔아 장사하려고 했던 거 맞는 거네 싶어요. 아들 며느리 둘이 뭘 하며 어떻게 살든 저는 관심 없고
장 봐온 거 어떻게 해먹을지 남편이랑 그런 이야기나 하면서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여러분, 제가 겪은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까지 저의 모든 이야기를 다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을지 너무 궁금하네요. 이야기를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른 것이니 이런 저의 결정을 두고 박수치며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덜어는 너무 하는 거라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친아들한테 그렇게 야박하게 구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제 형편이 살만하면서 아들한테 야박하게 군다는 소리를 하셔도 어쩔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저는 제 형편이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을 때에도 전 재산을 아들 위해 기꺼이 내놓으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게까지 해주고 싶었을 정도로 아들은 믿고 또한 아꼈는데 그런 제게 돌아오는 건 전 재산 다 아들 주고 빈털터리가 된 채 연 끊고 살자는 아들의 싸늘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런 일을 겪고서도 제가 언제까지나 아들을 믿고 희생해야 할까요? 아들이 반성하고 후회한다고 용서를 빌어오면 무조건 다 받아줘야 하는 걸까요? 제가 엄마이기 때문에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미 아들놈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 잘 알게 되어버렸거든요. 저의 그런 맹목적인 희생을 아들은 그리 고맙게 생각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희생인지 제 마음을 미루어 짐작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제가 울분을 토해내며 제 마음을 이야기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놈입니다. 그러던 놈이 제가 줬던 집 뺏어버리고 형편 좋은 남편 만나 잘 살고 있다고 하니 눈 반짝거리며 달려드는 게 역겹고 무서워요. 그런 놈 저는 자식으로 두고 싶지 않아요. 혹시라도 제 아들 또래의 자식 세대가 저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많은 걸 생각해보는 기회로 삼길 바라는 마음이랍니다. 그게 제가 이 글을 쓰고 싶다고 결심한 이유예요. 비록 저는 아들과 이렇게 되어버렸지만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자식들에게 부모에게 잘하라고 부모 마음을 조금 더 생각해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